한국이 지닌 한 수가 지난한 우크라이나 전쟁을 뒤집을 조커가 될 수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한국군에선 처치 곤란이라 활용하기 위해 새로운 무기체계까지 개발해야 했던 애물단지가 유럽의 새로운 희망이 되었고, 겸사겸사 한국군의 전력을 대폭 강화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 우크라이나에도 공평하게 봄이 찾아왔습니다. 겨울 동안 얼었던 땅이 녹으며 진흙탕으로 변하는 악명 높은 라스푸티차가 시작된 것인데요. 진흙탕의 기동이 거의 불가능해지기에 약한 달가는 러시아가 공세에 나서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잠깐이라도 숨을 돌리고 태세를 정비할 시간이 주어진 것이죠. 하지만 라스푸티차로 움직이기 힘들어진 것은 우크라이나군도 마찬가지로 러시아군 역시 이 잠시간의 휴식기를 틈타 대공세를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결국 이 짧은 휴식기 동안 우크라이나의 군을 시급히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유럽과 미국에서 약속했던 군수물자, 특히 포탄이 아직도 제대로 공급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럽 방산업체들이 다급히 생산량을 늘리고 있다고는 하지만 오랜 시간 방치해둔 포탄 공장을 다시 재가동하는 것이 하루 이틀 만에 될 일이 아니었죠. 영국의 시사 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교착 상태가 곧 끝날 것이라며 러시아군이 앞으로 몇 달 안에 대규모 공격을 감행할 것이고, 탄약과 군수품, 병력 부족이 심각한 우크라이나군의 방어선이 뚫릴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는데요. 또한 방어선이 뚫릴 경우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진영 깊숙한 곳까지 진격해 전세가 뒤집기 어려워질 만큼 기울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게 남은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그 전까지 어떻게든 러시아군에 대응하기 위한 군수물자, 특히 포탄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미국의 안보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에서 우크라이나의 위기에 대한민국이 또다시 해결책이 될 수 있다는 보고서를 내놓아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22일 CSIS의 홈페이지에 한국의 105mm 포탄이 우크라이나를 구할 수 있을까라는 제목의 분석이 게재되었는데요. 해당 보고서는 전선을 유지하는 데에만 한 달에 최소 7만 5천 발 이상이 필요한 우크라이나에 무려 340만 발을 비축하고 있는 한국의 105mm 포탄이 해답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한국은 미국 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155mm 곡사 포탄을 30만 발 이상 우회 지원보냈었습니다. 물론 우리 군의 포탄 비축량에 여유가 있었기에 지원할 수 있었던 것이지만 북한의 도발에 대응해야 하는 한국의 입장상 더 이상 155mm 포탄을 지원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미국에서 한국군이 대량으로 비축하고 있는 105mm 포탄을 언급한 것인데요. 105mm 포탄은 구경이 훨씬 작은 만큼 155mm 포탄에 비해 사정거리도 짧고 폭발력도 약합니다. 대신 그만큼 포가 가볍고 기동력이 우수하기에 포탄만 충분하다면 물량과 기동성으로 155mm 자주포 못지않은 화력을 투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사실 한국에서는 105mm가 처치 곤란한 재고품이기도 한데요. 이미 오래전에 105mm 포에서 졸업한 한국군은 현재 105mm 곡사포 물량의 30% 정도만 남겨두고 대부분의 부대가 155mm 자주포로 전환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105mm 곡사포는 한때 우리 포병사단의 주력 대포였기에 약 2천여 문에 달하는 105mm 포신과 340만 발에 달하는 105mm 포탄이 쌓여 있는데요. 이는 세계 3차 대전이 터져도 다 못 쓴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어마어마한 양이죠. 그렇기에 우리 군이 창고에만 박아두고 있는 물량 중 10% 정도만 지원 보낸다 하더라도 우크라이나 전선을 유지하기에 충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침 현재 우크라이나군에서는 이탈리아 Z56이나 영국의 L119, 미국의 M119, 심지어 원조 105mm인 M101까지 대량의 105mm 곡사포를 지원받아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비교적 가벼운 105mm 견인포의 가치가 재조명 같기도 했는데요. 자주포가 궤도나 바퀴를 통해 진지 이동이 자유롭다곤 하지만 워낙 덩치가 크다 보니 이동 경로가 제한되고 숨을 자리를 찾기도 어려워 드론 등에 의해 포착될 수밖에 없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경량 견인포들은 상대적으로 부피가 작아 은닉이 쉽고 숙련된 병사들이 운용한다면 신속한 진지병환도 가능하다 보니 의외로 높은 생존성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구식이라던 M101 곡사포가 적극적으로 실전에 투입되며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죠. 이렇게 105mm 포 역시 중요 화력으로 운용되고 있는 만큼 유럽과 미국에서도 105mm 포탄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었고 무려 300만 발이 넘게 보유하고 있는 한국에 눈독을 들이게 된 것이죠. 또한
미국이 공짜로 포탄을 얻어가겠다는 제안도 아니었습니다. 지난번 155mm 포탄 우회 지원처럼 헌 포탄 대신 새 포탄으로 갚겠다는 것이었는데요. 그런데 105mm를 빌려가 105mm로 갚겠다는 것이 아닌 이자를 잔뜩 붙여 155mm 포탄으로 갚겠다는 반기지 않을 수 없는 제안이라고 합니다. 현재 미국에서도 155mm 포탄을 다시 대량 생산하기 위해 막대한 투자를 이어나가고 있으나 본격적인 궤도에 오르기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향후 생산될 155mm 포탄을 대가로 우크라이나에 당장 필요한 105mm를 조달하겠다는 것이죠. 처치곤란한 재고를 팔아 새 155mm 포탄을 얻을 수 있다는 것으로 우리 국군에서도 두 팔 벌려 환영할 만한 제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각에서는 이왕 지원 보낼 거면 이참에 전부 줘버리고 크게 돌려받자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한국에서 105mm 곡사포와 탄 재고를 어떻게든 활용하기 위해 개발한 새로운 무기 K105A1 자주포 풍익까지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풍익은 남아도는 105mm 포신을 K711 5톤 트럭에 탑재하여 기동성을 확보하고 자동화된 사격 통제 장치와 GPS를 장착하여 만든 105mm 차륜형 자주포입니다. 반자동화를 진행하여 기존 견인곡사포에 비해 운용 인원을 대폭 줄였고 고성능 사격 통제 장치를 통해 적을 제압하는 엄호 포격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목표물을 정확히 노리고 타격하는 정밀 포격까지 가능해졌죠. 무엇보다 가장 큰 장점은 340만 발에 달하는 105mm 포탄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한편에서는 이 풍익이 계륵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기도 한데요. 사실 한국군에서 풍익은 애매한 포지션의 무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주포로선 훨씬 압도적인 사정거리와 화력을 가진 K9 자주포가 있으며 보병 화력 지원이라는 측면에서는 새로운 120mm 자주박격포 비격이 개발을 마치고 배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디펜스에서 개발한 자동화된 120mm 박격포를 K200 장갑차에 탑재한 비격은 뛰어난 사거리와 풍익의 2배에 달하는 살상 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반이 장갑차인 만큼 방어력도 훨씬 뛰어나며 자동화된 박격포를 통해 풍익보다 더 적은 인원으로 운용이 가능합니다. 물론 풍익도 우수한 무기인 것은 사실이나 인력 자원이 한정된 우리 군에서 병력을 따로 할애해서 운용할 만큼 뛰어난 무기라고 하기엔 걸리는 점이 많습니다. 가장 큰 문제점은 풍익의 베이스가 구형 트럭이라는 점입니다. 구식 무기 체계를 최소한의 비용으로 활용하기 위한 최선의 선택이었지만 K711 차량은 방어력도 부족하고 험지 돌파력도 모자라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운용 인원이 줄었다고 하지만 K9A1과 비슷한 인력이 필요하며 K9A2로 개량이 이루어질 경우 오히려 K9보다 더 많은 운용 인원이 필요하죠. 그렇기에 이번 기회에 우크라이나에 치장물자로 둔 105mm 견인포와 수십만 발에 달하는 포탄, 애매한 포지션인 풍익까지 지원하여 서방에 제대로 생색을 내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105mm에서 155mm로의 포 전력 전환을 미국의 돈으로 진행하고 향후 재건 사업으로 막대한 건설업, 호황이 예상되는 우크라이나에 한국 건설업체들이 진출할 수 있는 지분을 확보하며 동시에 한미 동맹도 굳건히 다질 수 있다는 것이죠. 우크라이나에도 막대한 화력이 새롭게 추가된다면 전황을 뒤바꿀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받고 있습니다. 물론 이는 포탄 우회 지원을 넘어서는 직접적인 무기 지원이기에 러시아와 정말로 척을 질 수 있다는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최근 러시아가 북한에 포탄을 대가로 협력을 진행하고 있어 한국과의 관계가 급속도로 험악해지고 있지만 영원한 적군도 아군도 없는 국제 외교판에서 이는 무시할 수 없는 리스크라고 할 수 있죠. 또한 북한과의 전쟁이 장기화될 경우 그 105mm 포탄조차 없어서 못 쓸 지경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남북한의 군사력이 절대 따라잡을 수 없을 만큼 벌어져 있는 이상 2차 한국전쟁이 발발한다 해도 길어야 수주 내로 끝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일주일 만에 끝날 것으로 예상했던 우크라이나 전쟁이 2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면서 군 관계자들의 생각도 달라지게 되었는데요. 우크라이나의 면적이 한반도보다 훨씬 크다고 하지만 한반도의 영토 대부분이 산악지대로 이루어져 있는 만큼 북한이 작정하고 지연전에 나선다면 우리 군이 감수해야 할 피해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남북 간의 전쟁이 벌어질 경우 중국의 지원이 이루어질 것이 확실하기에 2차 한국전쟁 역시 우크라이나 전처럼 초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받고 있는데요. 만에 하나 그렇게 될 경우 우리 군이 비축하고 있는 막대한 155mm 포탄으로도 모자라 105mm 포라도 있는 것 없는 것 다 꺼내왔어야 할 수 있다는 것으로 그때가 되면 풍익 역시
우리 군의 핵심 화력 체계로 활약할 수 있기에 지금 당장 필요가 없어 보인다고 해도 계속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물론 105mm 포탄을 단순히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이를 유지하기 위한 비용과 인력이 계속해서 소모된다는 문제점은 남아 있습니다. 결국 두 선택 모두 장단점이 있다는 것으로 미국의 요청이 계속된다면 결국 국익을 위해 어떤 방안이 최선인지 국민적인 담론이 필요할 것입니다. 혼란한 국제 정세 속에서 대한민국의 생존을 위한 최선의 선택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최근 한국 KF-21 시제기가 폴란드로 가버리자 인도네시아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방위사업청이 국회 국방위원회에 참석해 KF-21 공동개발자인 인도네시아의 미납금, 미납 문제에 대해 국회의 질의를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여전히 분담금이 9,600억 원이나 미납되어 있고 2026년까지 미납하면 개발 사업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면서 이제 우리 국회 차원에서도 인도네시아의 목리를 더 이상 봐줄 수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습니다. 방위사업청은 인도네시아 국방부의 핵심 인사들이 분담금 지급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현했으며 개발 사업을 좌초시키지는 않을 것이라고 대답했으나 우리 국회는 전투기는 탐이 나고 돈은 내지 않는 인도네시아의 태도에 대해 이제는 외교적 압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강력히 피력했습니다. 이처럼 미납금을 계속 미루는 인도네시아에 단단히 화가 난 한국은 결국 단호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또 다시 한국의 비위를 거스르는 행동을 했기 때문입니다. 인도네시아는 최근 미국 로키드 마틴과 블랙호크 헬리콥터 24대를 구매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프라부어 국방장관이 전면에 나섰습니다. 최근 프라부어 국방장관은 공군 군사 장비 쇼핑 중독에 빠진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이 나라, 저 나라에서 전투기와 헬리콥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기종을 쇼핑하고 있습니다. 프랑스로부터 라팔 전투기 42대, 카타르에게 미라주 전투기 12대, 미국 로키드 마틴으로부터 블랙호크 헬리콥터 24대까지, 더구나 튀르키의 바이락타르 드론 시대, 미국 보잉사의 F-15X LOE 등 눈대중으로만 봐도 30조 원이 넘는 돈을 들여 공군 군사장비를 쇼핑했습니다. 이게 과연 미납금을 낼 돈이 없다고 앓는 소리를 하는 나라의 행보인가 할 말을 잊을 정도입니다. KF-21의 공동개발국으로 이름을 올린 인도네시아는 2022년까지 납부하기로 약속한 1조 2044억 원 중 불과 19.6%인 2,366억 원만 납부했습니다. 지금 미납액이 9,678억 원이라면 이건 뭐잖아. 미납액이 1조 원에 달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데도 3조 원에 달하는 무기 구매 계약을 추진하다니 프라부어 국방장관의 행태는 한국이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상황에 도달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인도네시아가 30조 원에 달하는 무기를 구매할 여력이 되는 나라냐 하면 그건 아닙니다. 인도네시아의 한 국방 전문가는 최근 인도네시아가 여기저기에서 구매 사인을 하고 있지만 현재 인도네시아는 그만한 돈을 지불할 여력이 없다고 자국의 현실을 비꼬았을 정도입니다. 세계적인 방산 매체 제인스의 인도네시아 대표인 알마레바스 군사 전문가는 최근 SNS를 통해 인도네시아가 아직 F-15X LOE 구매 협정에 사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이 계약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F-15X 획득이 이뤄진다 해도 큰 기대를 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지금 자신의 능력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인도네시아가 1980년대에 F-16AB를 구매했던 것과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말은 인도네시아의 자금력이 부실한 것을 아는 보잉이 이미 한 차례 인도네시아의 구매 의사를 거절한 바 있기 때문입니다. 이후 인도네시아의 프라부어 국방장관이 블랙호크 헬리콥터 계약을 추진했다고 보도되자 알마레바스는 또 다시 SNS를 통해 F-15EX 구매 프로그램은 인도네시아 블루북에 등재되어 있기는 하지만 블랙호크 구매는 애초에 블루북에도 없습니다. 인도네시아 재무장관은 블루북에 등재된 프로그램만 승인할 것인데 말이죠. 라며 프라부어 국방장관을 은근히 까는 말을 하면서 24대의 블랙호크 헬리콥터를 구매하기 위해 법까지 어기면서 돈을 지불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누구도 감옥에 가고 싶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라고 프라부어의 대책 없는 무기 쇼핑을 비판했습니다. 이것은 사실 예산 승인도 안 된 무기 계약을 마치 도입 확정된 것이냐고 풀려 보도가 되도록 하고 있는 프라부어 국방장관과 정부 매체들의 보도 행태를 저격한 것입니다. 실제로 인도네시아의 F-15EX 계약은 MOU였을 뿐 실효성은 없었습니다. MOU는 법적 구속력은 없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11월 이미 미국 매체들은 인도네시아가 F-15EX
구매 의사를 밝혔으나 자금 조달 문제로 불발되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보잉 측 관계자에 따르면 이때도 인도네시아는 할부 구매를 원했지만 보잉은 인도네시아의 자금 조달 능력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실 조금만 세상 돌아가는 걸 아는 회사라면 인도네시아가 한국에 천문학적인 돈을 여전히 못 내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 텐데, 이런데도 이 나라의 물건을 할부로 파는 바보가 인도네시아가 보잉과 F-15EX 구매 MOU 체결할 수 있었던 이유도 어떻게든 139억은 구해볼 수 있다고 허세를 부렸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렇게 구매할 자금력도 없으면서 여기저기 MOU를 체결하는 장면만 보여주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프라보어 국방부 장관의 권력 야심과 아집 때문입니다. 방산 무기 MOU들 체결하면 미디어에 한 번이라도 더 나올 것이고, 이런 거짓 업적을 토대로 다음 대선을 노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도네시아가 F-15EX 구매 MOU 체결할 때 탑승했던 전투기의 프라보어 수비안토라고 떡하니 자신의 이름을 비행기에 새겨놓을 것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만일 한국에서 국방장관이 방산 무기 구매 계약을 체결하며 그 방산 무기에 자신의 이름 석자를 떡하니 새기게 했다면 이건 여기저기서 비난을 받았을 테고 그 즉시 자리보전도 못했을 게 뻔합니다. KF-21 개발은 13년간의 논쟁, 7번에 달하는 사업 타당성 검토, 2,500여 명의 엔지니어와 700여 명의 산하경 기관이 참여한 단군 이래 최대 규모의, 그런데 인도네시아의 미납금 때문에 예산안 편성을 못 받아 사업에 차질을 빚게 생겼으니 민폐도 이런 민폐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KF-21에 대한 시험 비행을 수행하면서 KF-21을 가다듬고 있습니다. 총 2,000여 회의 시험 평가가 필요한데 벌써 290여 회의 시험 비행을 진행한 것입니다. 더구나 KF-21 사업에 대해 폴란드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해외 군사 매체들이 이런 보도를 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폴란드에서 곧 개최되는 국제 31회 국제방위산업 전시회, 즉 MSPO에서 한국은 주도국으로 특별한 역할을 담당할 예정인데, 이 자리에서 한국은 해외에서는 최초로 KF-21을 전시할 예정이다. 특히 한국의 KAI는 아주 흥미로운 회사인데, 이 회사가 만든 FA-50 전투기와 개발 중인 KF-21 시제기가 이번 MSPO에 전시될 예정이다. 공동개발국인 인도네시아에는 시제기를 보내지 않았는데 세계 최대 규모의 국제 방산 전시회에서 이 시제를 다른 나라에 먼저 공개해버리겠다는 한국의 결정은 그야말로 인도네시아에 한 방 크게 날린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FA-50의 구매국은 KF-21의 잠재 구매국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지금, 누구보다 FA-50을 좋아하는 폴란드의 상황을 볼 때 폴란드의 KF-21 구매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구나 폴란드 데일리 등 현지 매체들은 우리가 FA-50을 구매한 이유는 한마디로 기존 기체보다 훨씬 성능이 좋으니까 라고 성능에 만족감을 표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인도네시아의 현 상황이 더 최악인 이유는 자국 공군의 무기 체계를 한국, 미국, 러시아, 프랑스, 영국, 스페인 등 여러 나라 기체로 구성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통상 무기 도입 비용보다 유지 보수 비용이 더 나온다는 상식을 완전히 모르는 초보 수준의 행동입니다. 폴란드가 40조 원이라는 막대한 비용을 투입하면서 한국의 무기 체계로 자국 무기 체계를 구성한 이유 중 하나는 한국산 무기를 통해 체계 통합을 이루어 장기간 이뤄지는 유지 보수 비용 절감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인도네시아와 폴란드는 지금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인데요. 더구나 한국은 KF-21의 엔진 국산화도 가능할 전망입니다. 최근 상당한 수준 올라와 있고 한 단계씩 나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계 5번째로 발전용 가스터빈 개발에 성공한 두산에너빌리티가 최근 항공용 가스터빈 엔진 핵심 부품 제작을 선언하면서 그동안 수입에 의존해 오던 항공기 엔진의 국산화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최근 두산에너빌리티는 국방과학연구소가 개발 중인 항공용 가스터빈의 핵심 고온 부품인 블레이드와 베인을 제작해 2027년까지 국방과학연구소에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항공용 핵심 고온 부품인 블레이드는 그동안 극히 일부 국가에서만 제작할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어 한국도 수입에 의존해야 했으나 앞으로 두산과 국과연이 공동으로 개발에 박차를 가한다면 앞으로 한국이 항공용 엔진까지 국산화할 날이 머지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반면 영국이 일본을 끌어들여 추진하고 있던 미래 전투기 사업에 갑자기 돈 많은 사우디라는 변수가 등장하면서 일본이 코너에 몰리고 있습니다. 냉전 이후 공군력이 약해진 유럽은 최근 다시 공군력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 간 연합을 통해
전투기 사업에 매진하고 있는데 이렇게 탄생한 전투기가 타이푼과 라파엘 전투기였습니다. 영국 주도의 미래 전투기 사업의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나자 영국은 이탈리아와 일본을 끌어들여 전투기 사업을 추진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사우디가 급관심을 보이면서 자기들을 끼워주면 개발 비용은 물론 전투기 200대를 구매하겠다는 파격적인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일본은 당연히 반대했습니다. 일본은 F3 개발을 포기하면서 영국과 차세대 전투기 개발에 나섰고 이미 일본의 굵직굵직한 방산업체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일본은 이 사업을 주도하려고 했는데 사우디까지 참여하면 나중에 특허 기술에 대한 지분 문제 등 복잡한 이권 문제가 벌어질 소지가 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장 돈이 부족한 영국은 사우디를 선택했습니다. 일본과 들어지더라도 사우디를 잡겠다고 나선 것인데요. 한마디로 지금 일본은 달 쫓던 게 지붕 쳐다보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최근 한국에 꽤나 실망스러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상당한 천연가스가 매장돼 있을 것으로 예상되던 7광구가 실제 경제적 가치를 가질 만한 수준은 아니었다는 것인데요. 낙담한 네티즌들은 영문도 모르는 단군 할아버지를 예토전생시키며 그의 지정학적 능력을 탓하는 웃지 못할 사태도 연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신은 한국을 버리지 않은 듯 보입니다. 최근 한반도 땅 밑에서 거대한 지하자원층이 발견되면서 에너지 강국으로서 한국의 재두장을 예고하고 있는데요. 이 발견이 얼마나 충격적이었던지 중동의 에너지 기업들은 다급히 한국과의 국제 컨소시엄까지 요청하고 있습니다. 발단은 지난 3월이었습니다. 전 세계 경제가 침체에 들어서고 있는 현재 중동 오만에서 희망적인 뉴스가 보도됐습니다. 포스코홀딩스 관계자에 따르면 오만 정부가 그린 수소 사업 활성화를 위해 설립한 기업 하이드롬과 두쿰 지역의 그린 수소 독점 개발 및 생산, 부지 임대 등을 추진하는 계약을 맺었다고 지난 22일 밝혔는데요. 포스코홀딩스를 중심으로 이뤄진 국제 컨소시엄이 중동의 오만 그린 수소 독점 개발 사업권을 따낸 것으로 이는 서울시 면적의 절반에 달하는 부지에서 연간 22만 톤의 그린 수소를 무려 47년 동안 생산하는 계약입니다. 국내 기업이 해외에서 추진하는 그린 수소 사업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이자 이 정도 양이면 매년 수소 전기차 4,400만 대를 충전하고도 남는 양이라 할 수 있는데요. 한편 그 시각 한반도 밑에서도 이상 현상이 발견되고 있었습니다. 지질학자들의 조사 결과 당장 한반도에 엄청난 양의 수소가 매장돼 있음이 확인됐고 이것이 만약 상용화에 성공할 경우 국내 에너지 안보와 신사업 창출 및 국가 탄소 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다는 매우 신선하고도 충격적인 내용이었는데요. 한국이 에너지 생산국이 될 수 있다는 가설이 더는 미친 소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로 지하에서 끊임없이 분출되는 수소 자원은 과거 오래전부터 전 세계의 연구 대상이었습니다. 한 예로 튀르키예의 남서부 안탈리아주의 여행지 가운데 하나인 키메라산은 땅속에서 끊임없이 솟아나오는 가스로 인해 불꽃이 꺼지지 않는 물구멍, 소위 야날타슈로 유명한데요. 이 미스터리한 현상의 원인은 메탄의 유출 때문으로 드러났으나 그중 10%가량은 수소로 확인되래 따라 에너지 학계에 대단한 파장을 몰고 왔습니다. 참고로 수소 분자는 비슷한 양의 디젤이나 휘발유보다 약 4배나 많은 에너지를 갖고 있으면서도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기 때문에 명실상부한 청정연료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기후위기 해법의 돌파구를 찾고 있는 전 세계 정부가 수소에서 희망을 찾으려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문제는 그동안 수소를 어떻게 얻느냐에 따라 청정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를 해결할 과학적 연구가 선행돼야 했습니다. 화석연료에서 얻는 수소는 그 과정에서 많은 탄소 배출이 불가피한데 이를 그레이 수소라고 부릅니다. 천연가스인 메탄을 고온고압에서 수증기와 반응시켜 수소를 추출하는 계질수소, 석유화학이나 철강 공정 등에서 부산물로 나오는 부생수소가 이에 해당하는데요. 그레이 수소 생산 과정에서 배출한 탄소를 포집 저장하면 탄소 배출량을 크게 줄일 수 있고 이를 블루수소라고 하는데 문제는 탄소 포집엔 워낙 많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현재 탄소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방식은 석탄이나 갈탄을 고온고압에서 가스화에 추출하는 블랙수소 공법이 쓰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유일하게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방법은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로 물을 전기분해해 얻는 그린 수소 공법이지만 이 역시 그레이 수소의 2배가 넘는 많은 자원과 비용이 투입돼야 함으로 상용화엔 무리가 따르는 상황인데요. 국제에너지기구에 따르면 수소 수요가 2030년까지 1억 3천만 톤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데 2023년 9,400만 톤에 이르는 소비량 대부분이 화석연료를 이용해 생산될 것이라 밝혔습니다. 이 과정에서
세계 항공산업의 배출량과 맞먹는 무려 9억 톤에 달하는 이산화탄소가 배출될 예정이니 이대로면 갈수록 심각해져가는 기후위기가 더 가속화될 것이 자명했습니다. 이때 등장한 해결책이 바로 화이트 수소, 즉 석유, 석탄처럼 자연 속에 숨겨져 있는 수소를 직접 채취해 쓰겠다는 것인데요. 지구 지각에 갇혀 있는 천연 수소는 100% 청정 에너지원인데다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얻을 수 있어 땅 속에서 금을 캐는 것에 비유해 골드 수소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놀라운 건 그러한 골드 수소의 상당량이 한반도 밑에 잠재해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세계 최초로 지하에 부존된 수소 탐사를 목표로 2022년도부터 연구과제를 개시해 한천제를 국내 육상 지역에서 토양가스를 측정하고 관련 기술에 대한 특허를 출원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술은 토양에 장치를 삽입하여 지하에서 발생하는 수소 기체를 측정하는 것으로 별도의 필터 및 배수 시스템으로 토양 내 수소 측정의 가장 큰 제약 요인인 물에 의한 방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특징인데요. 이를 활용해 최근 전국 5개의 지점에서 수소가 발생하고 있음이 확인됐고 에너지 전문가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이를 어떻게 삼용화할 것인지 정밀 분석 중에 있습니다. 공사 측 관계자는 이번 지표 조사 작업을 전략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보유한 시출 기술과 자체 특허 출원한 수소 탐사 및 모니터링 기술을 적극 활용, 앞으로 전국에 퍼져 있는 유망 지역을 발굴해 중장기적인 분석을 실시할 계획이라 밝혔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최근 수소 생산을 위한 전 세계적 연구들이 진행되는 가운데 암석에 주목한 한 연구자에 의해 제주도에서 흔히 발견되는 현무암에서 막대한 양의 수소 추출이 가능하다는 충격적인 연구 결과가 발표된 것이었죠. 황화철을 이용한 중금속의 제거와 염 속의 유기물질의 문해로 박사 학위를 받은 해당 전문가는 어느 날 우연히 해수와 반응한 황화철이 원시 생명의 에너지원인 수소 공급의 실마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물음을 갖게 되는데요. 황화철로 만들어낼 수 있는 수소량이 적었기 때문에 원시지구의 화학적 변화가 중단됐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그는 수소와 염기성암의 관계에 대해 주목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염기성암 중 하나인 현무암은 해수와 만나 사문석화 작용이 일어나는데 이 과정에서 한원가스인 수소와 소량의 메탄이 발생하고 있음이 목격된 적도 있습니다. 현무암은 제주도와 울릉도, 경기도 등 한반도에 광범위하게 분포하고 있기에 이를 수소로 환원하여 에너지원으로 개발할 수 있다면 대략 예상되는 매장량만 수억 톤, 제주도뿐만 아니라 울릉도와 독도 등에서도 추출 가능한 현무암은 말 그대로 방대한 양의 수소 저장고이며 이를 발굴해 수소전지를 사용하는 차량과 발전소 등 산업용 설비에 지속 가능한 에너지 공급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반도에서 수소가 발견됐다는 소식에 과학자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 엄청난 발견은 과학사의 새로운 장을 여는 것이자 미래의 에너지 공급과 환경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었기 때문인데요. 특히 이 발견이 과학자들에게 충격을 줬던 이유는 우리가 알고 있는 기존의 수소 추출법과 완전히 새로운 방식이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논란이 있기는 하나 학계에선 천연수소를 직접 추출하거나 현무암을 수소로 환원하는 방식은 충분한 잠재력이 있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미국 지질조사국인 USGS 측은 2022년 10월 미국 지질학회 연례회의에서 석유산업에 적용됐던 모델을 이용해 추정한 결과 지구 지각에는 수조돈 그리고 한반도에도 상당한 수소가 매장돼 있을 수 있으며 그중 10%만 사용해도 현재 소비량을 전제로 계산했을 시 수천 년 동안 쓸 수 있는 양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는데요. 지질조사국은 장기적으로 천연수소의 생성량이 연간 수억 톤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으며 미국 에너지고등연구계획국 또한 처음 들었을 때는 미친 소리라고 생각했으나 보고서를 읽을수록 과학적 근거가 탄탄하다는 걸 깨달았다고 밝히기도 했죠. 실제로 과학자들은 철 성분이 풍부한 현무암이 고온에서 물과 반응해 사문석이 되는 과정에서 수소가 만들어진다는 것에 대해 재작년 북극해와 아프리카 최남단을 잇는 대서양 중앙해령에서 이 장면이 학계에 보고된 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해저화산이 밀집돼 있는 중앙해령에선 지각판이 서로를 끌어당기는 과정에서 새로운 해저 지각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과학자들은 이 가운데 로스트시티라는 열수문출 지역에서 해저로부터 솟는 다량의 수소를 확인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해령에 닿아 있는 아이슬란드의 지열 발전소에서도 비슷한 함량의 수소가 분출됐고 무엇보다 이러한 구조가 과거 한반도에서 현무암이 생성됐을 당시와 꽤나 유사한 구조라는 것인데요. 덧붙여 과학자들이 현무암 지대에 희망을 거는 또 다른 이유는 철문이 풍부한 암석지대, 먼 옛날 대륙판이 충돌하는 과정에서 압착된 해양지각의 산물인
그린스톤 벨트와의 유사함 때문입니다. 이곳에 있는 200도 이상 고온의 암석을 비롯한 광물들은 지표면에서 스며들어오는 물과 반응의 수소를 만들어낼 수 있고, 현재 아프리카 말리에서 추출되고 있는 방대한 양의 수소 또한 서아프리카 대륙계의 그린스톤 벨트에서 나오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한국에서 개발한 수소 탐침 방식은 굳이 한반도에 국한될 뿐 아니라 남호주나 서아프리카 등 수소 매장량이 높은 미지의 땅에도 활용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남호주에선 이미 천연수소 시추불이 시작됐고, 오스트레일리아의 신생기업 골드 하이드로젠은 올해 3분기 천연수소 시추에 나설 계획이며, 이 회사는 지난해 남호주 지역 최대 500m 깊이에서 순도 80%의 천연수소를 발견한 바 있습니다. 그 외 스페인도 피레네 산맥 중심부에 있는 고대 해양 암석에 수소가 저장돼 있을 것으로 보고 2024년 후반 시추를 계획하는 등 이러한 전 세계적 천연수소 열풍에 한반도가 지정학적 변화의 중심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최근 들어 한국인들은 세계에서 가장 환대받는 사람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같은 상황에 한 프랑스 승무원은 한국인들만 특별 대우해주는 동료들이 이해가 안 간다며 자신이 한국인들의 비밀을 낱낱이 파헤치고 오겠다고 호언장담을 하는데요. 그렇다면 이 여성은 한국인에 대해 어떤 평가를 내렸을지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에서 승무원으로 일하고 있는 셀리아라고 합니다. 저는 승무원이 되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했고 결국 승무원이 될 수 있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승무원 일을 시작하자마자 우울증 약까지 복용하며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되었는데요. 그 이유는 처음 배정받은 노선이 중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비행하는 노선이었고, 비행기 좌석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중국인들과 일본인들은 정말 저를 미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1년 점도를 버티다 못해 승무원을 그만두려던 찰나 한국 노선이 조정되었는데요. 그렇게 한국을 거치는 새로운 근무표를 받게 된 요즘, 저는 친구들에게 미쳤냐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매일같이 웃으며 신나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죠. 일단 저는 원래부터 일본과 중국에 흥미가 있었기에 처음 받았던 제 근무표를 보고 좋아했습니다. 중국은 최근 들어 급부상하는 감대국이고, 일본인들은 매너 좋고 예의 바르다는 이미지가 있기에 근무가 수월하겠거니 싶었죠. 제 노선을 본 선배들은 동점의 눈빛을 보내거나 힘내라는 듯 어깨를 토닥여주고 갔으나 그때는 그게 무슨 의미인지 몰랐어요. 하지만 제 첫 비행인 일본 비행이 끝나자마자 선배들의 행동을 곧바로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본인들은 겉보기에는 아주 매너 좋은 사람들이었어요. 제가 좁은 동로를 지나다가 넘어졌는데도 먼저 괜찮냐고 물어봐주고 무릎을 닦으라며 손수건도 건네뒀죠. 그러나 문제는 비행이 끝난 뒤였습니다. 항공사에서 저에 대한 민원이 수십 통이나 왔다고 말하길래 저는 그게 전산오류거나 장난인 줄 알았습니다. 모두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비행을 마쳤거든요. 그러나 일본인들의 민원 내용을 읽어본 순간 저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여 승무원이 넘어지는 척하며 자신의 속못을 보여줬어요. 아이들과 함께 탄 비행기인데 너무 민망했네요. 여 승무원이 너무 소란스러워 잠을 동 잘 수가 없었습니다. 최악이네요. 여 승무원이 제 손수건을 훔쳐갔습니다. 제가 달라고 사정해도 인종차별적 발언을 하며 무시하네요. 서비스가 최악입니다. 이들은 없는 사실을 지어내서까지 제게 민원을 걸었고, 심지어 제게 사람 좋은 미소를 보이며 손수건을 건네준 일본인 남성마저 이런 글을 작성하다니 배신감이 밀려왔죠. 저는 분명 손수건을 곧바로 돌려줬는데도 도대체 무슨 이유로 손수건을 돌려주지 않고 오히려 비난을 했다는 허위적인 글을 작성한 걸까요? 나중에 동료에게 하소연하니 일본인 승객이 주는 건 거절을 3번 이상 한 후에야 비로소 받아야 한다고 하더군요. 즉, 애초에 그 남성은 제게 손수건을 빌려줄 생각이 없었던 거였습니다. 이렇게 앞에서는 웃는 얼굴에 뒤만 돌아서면 칼을 꽂는 일본인들을 1년이나 경험한 저는 많은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중국도 만만치 않았죠. 그리고 이들은 일본인들과는 완전히 다른 유형의 진삼이었기에 질릴 틈이 없었습니다. 이들은 민원은 넣지 않았으나 저를 정말 피말리게 했거든요. 저기요. 제 아이가 기내에서 소변을 봤으니 빨리 치워주세요.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인간이라면, 그리고 부모라면 이런 상식적이지 않은 행동에 부끄러워해야 정상이지만 중국인들은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고도 이상하리만큼 당담했거든요. 하지만 모줌을 치워도 코를 찌르는 듯한 악취는 사라지지가 않았고, 이에 다른 중국 승객들은 정말 1분마다 한 번 꼴로 호출 버튼을 눌러대며
냄새 좀 없애라고 함의하더군요. 물론 그들의 마음은 이해하지만 한두 번도 아니고 1분에 한 번 호출 버튼을 누르다니. 정말 호출 버튼이 고장나지 않은 게 용했습니다. 그리고 중국 국적이 아닌 다른 승객들은 오히려 냄새보다 중국인들의 만행에 더 불편해하는 눈치였죠. 그렇게 저는 겨우 최악의 비행을 마치게 됐고 승객들이 전부 내린 뒤 악취의 정체를 알게 되었는데요. 다른 중국인 승객이 앉았던 좌석 주머니에서 아이의 대변이 들어있는 기저귀가 나왔고 냄새의 원인은 바로 이것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정도 사건은 그저 세 발의 피였어요. 중국인들이 많이 탄 비행기에서 반드시 일어나는 일이 하나 있거든요. 그건 바로 중국인들의 곰짜 요구였죠. 저희 가족이 기내식을 좋아하는데 10개만 더 챙겨주세요. 기념품 3개만 더 주세요. 비싼 비행기 값을 지불했는데 이 정도는 해줄 수 있잖아요. 저는 허리디스크 환자인데 좌석이 불편하니 비즈니스석으로 업그레이드 해주세요. 중국인들 덕분에 당신들이 먹고 사는 거니까 이 정도는 해줄 수 있죠. 그들은 늘 도 넘은 공짜 요구를 해댔고 거절이라도 하는 순간 무지막지한 욕설이 날아왔습니다. 중국 같은 대국이 있기에 당신들이 먹고 사는 거야. 중국인이 없었으면 파리만 날렸을 항공사 주재. 감히 내 요구를 거절해? 이래서 소국 출신 놈들과는 대화가 안 통한다니까. 저는 매일같이 욕을 먹어야 했고 중국인들의 극악무도한 욕설은 몇 번을 들어도 동저금이 안 됐죠. 그렇게 제 정신은 점점 피폐해져 갔고 점심과 약도 더 이상 안 동해서 일을 그만두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때 비행기 노선 조정이 이뤄졌어요. 그리고 한국 중심의 노선을 배정받은 제게 선배들은 저번과 똑같이 어깨를 토닥여주군요. 중국행 노선을 받았을 때는 고생하겠구나의 토닥임이었다면 한국행 노선을 받은 후에는 고생했어. 이제 살만하겠구나의 느낌이었죠. 사실 저는 한국 노선이 승무원들 사이에서 엄청나게 선호되고 있고 한국인들은 전 세계 항공사들에게 사랑받고 특별 대우까지 받는 존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과 일본을 겪은 제게 한국은 별다른 기대가 안 들더라고요. 한국, 중국, 일본 세 국가는 동북아 문화권으로 묶이는 나라이기에 문화도 사람들의 기질과 특성도 비슷할 거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국인들이 인기가 많은 이유는 그저 요즘 한국 문화가 엄청난 인기를 끌게 되면서 한국이라는 국가 자체의 이미지가 좋아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요즘 프랑스에서는 어디서든 케이팝 노래가 흘러나오고 있고 한국어를 배우려는 사람, 한국에 가서 오리지널 한식에 도전하고 오겠다는 사람들 천지거든요. 동료 승무원들이 한국인들을 좋아하는 이유도 그저 한국인들에게 말 한 번이라도 걸어보며 한국어를 배우고 궁금했던 한국에 대해 이것저것 물어보기 위함이라고 생각했죠. 어쨌든 승무원을 그만두기로 결심한 저였지만 그래도 혹여나 하는 마음에 한국을 한 번만 경험해 보기로 했습니다. 역시나 한국인들이 거의 대부분인 비행기 안에서 한국인 또한 어김없이 호출벨을 눌렀고 저는 역시 한국도 마찬가지구나 하고 실망한 채 그에게 달려갔는데요. 그런데 이 한국인 남성은 잠깐 화장실에 다녀왔는데 기내식이 사라졌다는 황당한 말을 하더라고요. 이런 일은 난생 처음이었고 저는 상황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알고 보니 한국인이 화장실을 간 틈에 옆에 중국인이 기내식을 훔쳐먹었다는 사실을 알아냈죠. 뻔뻔하게도 그 중국인은 음식을 훔쳐먹고도 안 먹은 척 연기를 하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중국인에 대한 분노도 잠시 더 큰일이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그날따라 기내식에 여유분이 없었고 한국인 승객은 중국인 때문에 굶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최악의 상황 속에 사과라도 받아야 분이 풀릴 테지만 문제는 도저히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는데요. 중국인의 가방에서 한국인 승객에게 배정된 기내식, 물과 쿠키까지 나왔음에도 중국인은 끝까지 발뺌했고 한국인 승객에게 사과해달라는 제 말에 갑자기 제 따귀를 때리며 격렬히 반응했거든요. 소국 출신인 너 따위가 감히 중국인에게 사과를 요구해? 그러더니 그는 도저히 못 알아듣겠는 중국어로 목에 핏대를 세무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고 그 외침을 들은 중국인처럼 보이는 다른 승객들은 제게 물건을 던지며 중국어로 욕을 하기 시작하더군요. 아마 그는 논리로 안 되니 다른 중국인들에게 도움을 요청한 모양이었습니다. 그러자 한국인 승객이 놀라운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는데요. 사실 가장 화가 날 사람은 끼니를 굶게 된 이 한국인 승객이었지만 그는 유창한 영어를 구사하며 중국인에게 뺨을 맞은 저를 위로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옆에서 난동을 부리는 중국인을 차가운 눈으로 음시하며 자신의 기내식을 훔쳐먹은 건 괜찮은데 승무원에 대한 폭력은 반드시 사과받아야겠다고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자
그렇게 기세 좋던 중국 남성은 앉은 키만 봐도 그보다 2배는 크고 어깨도 2배는 넓은 한국인 승객에게 겁을 먹었는지 제게 마지못해 사과하더군요. 속이 좁은 중국인은 자신이 사과를 한다는 사실이 수치스러웠는지 영어가 아닌 중국어로 사과를 하는 비굴한 모습을 보였죠. 어쨌든 중국과 일본만 다니던 저는 이런 경험은 처음이었기에 너무나도 감동받아서 눈물을 쏟을 뻔했습니다. 이후에도 한국인 승객들은 놀라운 모습을 보여줬어요. 한국인들은 자신들에게 할당된 포장된 기내식을 조금씩 나눠서 기내식을 도둑맞은 남성에게 건네줬고, 어떤 한국인은 제게 연고등을 건네주며 난데없이 따귀를 맞은 저를 달래줬거든요. 일본인들이었다면 이런 소란 하나 중재 못했다며 제게 민원을 걸었을 게 분명했기에 저는 한국인들의 따뜻한 호의를 받고 정말 어쩔 줄을 모르겠더군요. 그러나 한국인들의 놀라운 모습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한국인들은 비행기에서 내릴 때도 엄청나게 빠르고 질서정연했거든요. 이들은 비행기 착륙과 동시에 모든 짐을 정리했고, 비행기에서 내릴 때면 자신의 짐을 내리는 김에 다른 사람들의 짐까지 함께 내려주고 질서를 유지한 채 차례차례 밖으로 나갔죠. 재밌는 건 이들은 짐 내리는 것을 도와드릴까요? 라고 묻지도 않고 그저 당연하다는 듯이 자신의 짐과 함께 상대방의 짐까지 내려줬다는 겁니다. 또한 노약자가 근처에 있을 경우 이들은 자신의 짐을 진작에 내렸어도 꼭 노약자의 짐까지 내려주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는데요. 역시나 이 경우에도 노약자에게 짐을 내려주겠다는 말도 하지 않고 그저 짐을 내려준 뒤 슬쩍 건네주기만 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한국인들이 탄 비행기에서는 힘이 약한 노약자들도 금방 짐을 내릴 수 있으니 빠르고 질서 있게 사람들이 빠져나갈 수 있었어요. 중국인들은 실수로 자신의 짐이 아닌 다른 사람의 짐을 내렸을 경우 남 좋은 일은 하기 싫다는 듯 그대로 다시 올리는 쓸데없는 수고를 하며 어떻게든 먼저 나가려고 서로 뒤엉켜서 싸움이 일어나는 경우가 잦고, 가끔은 자신이 비싼 돈을 내고 비행기에 탑승했으니 마땅히 승무원이 짐을 내리라며 갑질을 해대는 경우도 있는데요. 또한 일본인들은 노약자를 전혀 대우해주지 않아서 힘이 없는 노약자의 짐을 승무원이 대신 내려줘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한국인들은 전혀 달랐던 것입니다. 그렇게 저는 한국인들이 승무원들 사이에서 왜 인기가 많은지 확실히 이해하게 되었죠. 하지만 이윽고 저는 한국인들은 승무원들에게만 인기가 많은 게 아니라 비행기에 탑승하는 승객들도 한국인들을 엄청나게 선호한다는 사실까지 알게 되었는데요. 언제 한 번은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에 프랑스 부부가 아이와 함께 탑승했는데 아이가 엄청나게 울어대는 거 아니겠어요? 육아 초보인 것처럼 보이는 프랑스 부부는 아이를 달랜다고 달랬지만 쉽지 않았고 너무나도 당황한 게 눈에 보이더군요. 저는 같은 프랑스인으로서 최대한 그들을 도우려 했으나 아이를 돌봐본 적이 없는 저였기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수십 분가량 소리를 질러대는 아이 때문에 승객들의 신경이 예민해지던 찰나 어떤 한국인 중년 남섬이 그들에게 다가갔어요. 그의 섬이 김 씨였으므로 저는 그가 한국인이라고 확신합니다. 어쨌든 그는 프랑스 부부에게 다가가서 영어를 사용하며 아이를 자신이 안아봐도 되겠냐고 묻더니 아이를 넘겨받고 한국어 노래를 불러주며 아이를 달래기 시작하더라고요. 저희가 어르고 달래봐도 먹을 것을 줘봐도 아이의 울음소리는 더욱 커지기만 했지만 아이는 이 한국인 아저씨의 능숙한 손길에 언제 그랬냐는 듯 울음을 뚝 그치고 잠에 빠져들더군요. 그리고 마치 부모가 바뀌어버린 듯 도저히 한국인 아저씨의 손에서 벗어나지 않으려는 아이 때문에 프랑스 부부는 무척이나 미안해하는 눈치였습니다. 그때 옆에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한국인 할머니가 아저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더니 아이를 넘겨받으셨는데요. 그리고 한국인 할머니의 손에 넘겨진 아이는 이제 침까지 질질 흘려가면서 거의 기절한 듯 잠에 빠져들어 버렸습니다. 할머니는 그렇게나 능숙했던 아저씨보다도 한 수이셨고 프랑스 부부는 눈이 휘둥그레지며 놀라워하더군요. 도대체 한국인들은 아이를 얼마나 많이 다뤄본 것인지 이들의 행동만 봐도 한국에서 아이들이 얼마나 극진한 대우를 받는지 말 수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런 한국인들의 모습을 본 프랑스 승객들은 뭔가 민망한 듯 고개를 돌렸는데요. 왜냐하면 그들은 아이의 울음소리가 짜증 났는지 계속 구시험대며 민원벨을 울리곤 했거든요. 자국 사람 일인데도 말이죠. 하지만 한국인들은 오히려 타국의 부부를 도와줬을 뿐만 아니라 다른 한국인 승객들도 짜증 한 번 내는 법 없이 잠을 청하거나 책을 읽고 있었죠. 한국인들에게 아이 울음소리는 그저 백색 소음쯤으로 여겨지며 한국은 아이에게
한없이 관대한 국가인 듯 싶었습니다. 저는 한국인들이 자국 사람이 아닌 외국인들에게도 박의 정신을 보여주는 모습이 너무나도 존경스러웠습니다. 이렇듯 한국인들은 저희에게 늘 놀라운 모습만을 보여주는데 어떻게 한국인들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역시나 사랑받는 사람들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던 거고, 저는 이제 다른 승무원 동료들처럼 완전한 한국 팬으로 돌아서 버렸습니다.